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최소제곱법과 경사하강법 실습의 기초 내용입니다. 이 수업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선수학습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 2, 미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코딩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수업 진행 시간은 실습 포함해서 대략 100분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수업 준비물은 일단은 학습 자료, 그 다음에 컴퓨터 또는 코딩이 가능한 태블릿, 실습할 때 필요하고요. 내용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 내용은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적합하지는 않고요.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또 수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심화 과정 또는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및 그 다음에 수식의 계산들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수학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최소제곱법이랑 경사강법의 원리, 그래서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학생들이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요즘에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수학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수학이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코딩 등등 많은 곳에서 사용된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아주 짧게나마 체험해 본다면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수업해야 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선형획이라는 것인데요. 선형획이란 독립변수 x를 사용해 종속변수 y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x값만으로 y 값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 선형획이, 그 다음에 x1, x2, xn과 같이 x의 값이 여러 개 필요하다면 다중 선형획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 선형획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 과정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업은 단순 선형 회기를 연습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PPT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해서 올릴 것인데요. PPT 자료에 다음과 같이 공부한 시간과 성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자, 공부한 시간이 2시간일 때 81점, 4시간일 때 93점, 6시간일 때 91점, 8시간일 때 97점이다. 자, 이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점으로 찍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7시간을 공부하면 또는 5시간을 공부하면 대략 몇 점 맞을 수 있지?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 공부 성적은 시간에만 관련된다라고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나 깔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 대비 정비례 관계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선 위에 이런 점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들로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시간 공부했을 때는 대략 몇 점, 5시간 공부할 때는 대략 몇 점, 7시간 공부할 때 요 주어진 점들이 아닌 것들을 예측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 자료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자. 선을 그리는 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같으므로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a는 기울기가 되고요. b는 y절편이 되겠죠. 여기서 x값은 독립변수이고 y값은 종속변수이다. 이제 최적의 x값과 b값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직선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메모해서 모든 별로 적어내게 함으로써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활동했던 거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신다면은 또 더 풍성하게 내용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최적이란 논리적 추론에 의한 합리적인 최적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선이 하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차이가 나는 요 값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오차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오차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방법으로 찾아보자. 그런데 요때 오차는 마이너스고 요때는 플러스고 요때는 마이너스고 요때는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상쇄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냥 발생한 오차는 떨어져 있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분산과 같은 개념으로 요 차이값의 부호를 없애주는 의미에서 제곱을 하게 됩니다. 제곱을 해서 더한 것을 오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값을 해가지고 오차를 계산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곱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수학적인 분석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미적분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제곱으로 하면은 일단은 2차식이기 때문에 다른 수학적인 내용을 적용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가 있다고 해보자. x는 x1, x2에서 xn까지, y는 y1, y2에서 yn까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아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한다면 여기 x1, xn 이렇게 y1부터 yn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처음에 주어진 이 예제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공식을 원리 원칙대로 유도를 한다면, 자, 일단은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y 자료의 세트들이 있고요. 자, 이거를 예측하는 예측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가 최소가 되는 a와 b를 찾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YK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료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AXK-B는 요 예측선에서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본 것처럼 YK는 요 값이 되고요. 요 값, 예측선에서 예측한 값은 AK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곱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것이 오차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를 먼저 B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YK, XK는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가 되고요. A와 B를 변형시켜 가면서 오차를 최소로 하는, 즉 이 오차라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A와 B에 따라서 변하는 이변수 함수가 됩니다. 자, 요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편미분이라든지 이변수 함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 함수를 B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A를 상수 취급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고등학교에 맞게 변환해서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크게 오개념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B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어찌됐건 B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B의 최고차항은 2차가 되겠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미분값이 0이 되는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B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시그마가 있는 상태이지만 요 한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수식을 미분해도 되고요. B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가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이 뒤에 붙게 됩니다. 자, 여기서 F'B가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B값은 XK의 평균 마이너스 YK의 평균 마이너스 X, A 곱하기 XK의 평균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조금 정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YK 마이너스 A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는 0 이렇게 되죠. B가 N번 더해졌으니까 NB는 넘어가서 K는 1부터 N까지 YK 마이너스 A에 K는 1부터 N까지 XK 그리고 N을 나눠주면은 B값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B를 찾는 것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근데 A를 찾는 것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A를 찾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자, 위와 같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적인 계산을 계속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도전적인 과제로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B값까지 계산했다면 A값은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되 훨씬 복잡하니까 일단은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주어진 자료에 최소 제곱법을 적용을 해보면 B는 79, A는 2.3, 기울기가 2.3, y절편이 79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최소 제곱법에 의한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오차를 나타내는 수식은 A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B에 관한 2차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이제 수식의 그래프의 모양은 오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구한 것처럼 오차가 가장 적게 나올 때는 접전의 기울기가 0일 때입니다.
자,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값 A1을 설정을 합니다. A1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선택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예제에서는 0이라고 한번 선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간 이동시킨 A2에서 미분계수를 구합니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가고요. 기울기가 음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미분계수가 0이 나오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한 오차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만약에 초기값을 이 경우에 6으로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면은 적당히 음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얼만큼 이동할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게 나중에 하고요. 적당히 저는 요만큼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죠. 그럼 다시 양의 방향으로 또 적당히 이동해서 가고 또 적당히 이동해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어떤 비율로 이동할지 이것을 학습률이라고 하는데요. 학습률을 잘 설정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학습률을 잘못 설정해서 너무 멀리 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양수일 때 너무 멀리 가서 다시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값에 수렴하지 않고 반대로 발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계산해서 정답을 딱 맞춰내는 수학을 경험을 했지만 현실에서 사용되는 수학은 그렇게 정답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에 의해서 찾아나가거나 아니면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반복적인 이터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근접해가는 방향으로, 즉 어느 참값이 구해지지 않는다라면은 참값의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수학을 전개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 학습률입니다. 자, 학습률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수렴하는 속도가 늦거나 반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크게 설정하면 발산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설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경사강법은 오차의 변화에 따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만들고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 미분값이 0인 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값이 0인 지점이 결국에 오차가 제일 적어지는 것인데요. 자, 이 수업 이후에 만약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공한다면 오차 분석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내용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록 코딩으로 수업하셔도 괜찮고, 또한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으로 수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적당히 엑셀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괜찮은데요. 그걸로는 이제 코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블록 코딩 많이 알려진 것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파이썬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numpy랑 matplotlib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p, plt로 많이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제를 배열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아까 그 그래프가 나오겠죠. 점들이 찍혀 있는. 그 다음에 기울기 A와 Y절편의 초기값을 일단은 0, 0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학습률은 0.03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 이것을 변화해 가면서 관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 횟수는 202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딩을 위해서
x값의 열의 수, 자료의 개수가 되겠죠. 그것을 n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통해서 반복이 들어갑니다. 반복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하냐면은 f라고 했던 2022만큼이니까요. 2022만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선 y predict는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요만큼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 에러는 그냥 차이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나중에 제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값들은 이제 미분값은 n분의 2에다가 x에다가 에러를 곱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b도 역시 이러한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새로운 a 값은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a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부호의 반대로니까요.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 횟수에 따라서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중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출력,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내면은 일단은 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은 나중에 코드를 짜고 나서 초기값을 한번 바꿔보면서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학생들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은 학습지를 주고선 주어진 공부한 시간과 성적이 있을 때, 자,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a와 b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계산 과정이 될 거고요. 경사하강법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0, B0, 그러니까 A1 초기값, A와 B의 초기값, 그 다음 몇 번 반복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률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률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과 나누게 된다면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는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도 경사강법이나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코드를 한번 실행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은 콜앱에다가 했습니다. 일단은 뭐 라이브러리 깔고 그러는 것도 학생들이 귀찮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콜앱에서 하면은 훨씬 편한 면이 많고, 또한 개인 자기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잃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어서 콜앱에서 작성했습니다. 코딩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한 결과 이미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맨 처음에 그래프는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전부로 찍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횟수가 100회 지나갈 때마다 값들을 얼마나 측정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결과를 보면은 대략 한 1400, 1500회 되면서부터는 이제 기울기는 2.3, 그 다음에 y절편 b 값은 79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 이상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서는 대략 이 정도가 가장 최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에다가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주어진 자료를 예측하는 합리적인 예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찾아보고 조사해봐라. 지금은 일단은 최소제곱법이나 경사강법을 이용했지만 수학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고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추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